자, 우리 오늘 시 개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표현상의 특징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방법, 서리법을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서리법은 의문하는 의문의 형태로 쓰인 그러니까 진짜 의문이 아닌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태를 쓰는 거예요. 나 정말 오늘 멋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 진짜 오늘 멋지지 않니? 라고 말했다면 그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진짜 멋져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서문으로 말해도 될 것을 굳이 뭘로? 의문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의문형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될 텐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가? 이렇게 정말 좋다라고 말할 것을 정말 좋지 아니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정말 많지 않은가? 라고 하면 독자가 정말 많긴 많네 라고 동의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응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뭐하는 효과?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들 이렇게 나와요.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화한다.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의문의 형식을 통해 가치를 강조한다. 이거 서리법인데 서리법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서리법이 나왔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아요.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거 서리법 얘기하는 거네 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영탄법. 영탄법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영탄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탄법은 감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검정고시 상황에서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이 영탄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냐면 요렇게 지금 여기 있는 오 이게 뭐예요? 감탄사죠?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탄사가 쓰였어. 그럼 그냥 무조건 영탄법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감탄사가 쓰였다. 그러면 무조건 영탄법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탄형 어미를 사용했을 때, 말끝이 감탄형일 때, 뭐뭐하는구나, 뭐뭐하구나, 뭐 아름답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그런 것들 쓰이면 무조건 영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영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 때, 뭐 서리적 방식을 사용해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그 감탄사를 쓰든지 감탄형 어미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감탄은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감탄사나 감탄조사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탄사를 쓸 수도 있고 감탄형 어미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문형 어미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자,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시조 나왔어요, 여러분. 시조 나왔을 때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자, 시조는 외형률이다. 시조는 3장6구 45자의 형태를 지닌다. 사음호를 지닌다. 항상 이렇게 반복해줄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많은 흥이 가득하다라는 건데 요거 검정고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거 자연 속에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심리를 드러낸 작품인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리밤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금 물가에 실컷 놀고 있다.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랴. 그러니까 부럽다 안 부럽다? 나 하나도 안 부러운데 지금 나는 그냥 요걸로 이렇게 그냥 발끝에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있는 거. 자연 속에서 있는 거 나머지 일.
자연 속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일, 어떤 게 나머지 일일까요? 나머지 일이라고 하면 나머지 일. 그러니까 뭐 부귀공명을 쫓는 일.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원해. 나 세상 일 하나도 안 원해.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부럽지 않아. 자, 근데 부러울 줄 있으랴? 부러울 게 있겠어? 라고 지금 어때요? 서리법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여기 요 행, 종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누앙사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시조예요, 여러분. 근데 고전시가 속에 자연에서 즐거워. 이제 나 세상 부귀공명 이런 거 따르지 않을래. 그냥 자연 속에서 살래. 이런 작품 되게 많거든요. 요것도 그런 작품이에요. 강우한 꿈을 꾼지도 오래더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집어 잊었도다. 자, 강우. 내가 그 자연, 강우는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유법 쓰인 거예요. 강과 호수를 통해서 전체 자연을 나타낸 거라서 강우 하면은 대유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강우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강우가 자연이라고 했죠. 자연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꿈을 꾼 지가 오래됐다. 입과 배가 누추함이 되어서 어즈버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알아두셔요. 어즈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건데 이거 감탄사예요, 여러분. 요건 그냥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할 사항이에요. 어즈버가 감탄사다. 그래서 어즈버 나왔으면 영탄법이구나 하시면 돼요. 고전시가에서 어즈버는 그 감탄사입니다. 잊었도다. 입과 배가 누추함이 돼서 내가 그런 꿈을 꿨던 것도 다 잊었구나 라는 거예요. 잊었구나. 그래서 어즈버 잊었도다. 여기가 바로 영탄법이라 할 수 있겠죠.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 여러분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하다가 옛날에는 많다였어요. 많다.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감탄형 어미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군데를 우리가 영탄법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이에요. 암기할 사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즈버 잊었도다 하면 잊었도다 이거고요. 하도 할시 하면 많기도 많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꼭 암기해 두시고 요거 나오면 감탄법 영탄법 쓰였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문제 뛰어넘었어요. 문제 왜 뛰어넘었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까지 해설하면 또 1시간 반씩 나오거든요, 설명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말에 테스트 하죠? 테스트 할 때, 그 안에 요 문제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지금 이 책 구성이 개념 나와 있고, 개념 간단하게 연습해보고, 그리고 실제 문제에다 적용해보는 형태로 나왔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 해보면서 그 선택지의 근거를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주말 평가안에 넣어서 좀 확인을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게요. 자, 반어법으로 가봅시다. 반어법. 자, 반어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 자, 내가 컵을 깼어. 그런데 엄마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진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에 대한 엄마의 질책의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반어법은 화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감춰진 진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반어 쓰인 부분을 읽을 때는 진짜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겁니다. 죽어도 눈물 안 흘려요. 나 하나도 안 슬퍼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난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반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거 역설법 나왔어요. 역설법. 자, 제가 중간에 문제 지금 뛰어넘어. 역설법은요, 여러분. 반어법이랑 역설법은 헷갈리면 안 돼요. 반어법은요, 문장 자체를 봤을 때는 전혀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없어요. 그냥 상황하고 말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은 역설의 표현 자체에 문장의 앞뒤, 문장만 가지고 봤을 때 문장의 앞뒤가 왜 말이 이래? 말이 안 맞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가요. 그 창과 방패를 얘기해요. 창모 방패순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사를 했대요. 자,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자, 또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랍장 속에 옷이 가득해. 그런데 옷이 하나도 없어. 자, 이거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서랍장 속에 옷이 가득하네. 근데 옷이 하나도 없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가득하다고 해놓고 옷이 하나도 없다고. 어떤 때 우리 그런 말 합니까?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입을 만한 입고 싶은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영탄이네요. 아까 배웠던 그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님은 갔다.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예요? 말로 봤을 때는 이건 모순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역설이에요. 님은 갔어. 이별했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서 우리 님을 보내지 못했어.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역설, 반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상행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쵸? 자, 상행 여기 보시면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자, 이게요, 여러분 시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했지만, 야, 우리 진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정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내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힘든 사람들의 소리 들어야 돼.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 사람은 이 시를 지은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오히려 이런 크게 들리는 소리들 있죠. 정말 그 소리를 경쾌하냐라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좋지 않게 봐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지금 반어법이 쓰였어요. 귀 기울이 말아줘. 야, 이거 진짜 듣기 좋고 정말 너무 경쾌하고 좋지? 근데 이거요 지금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큰 소리, 우리가 정말 그것만 자꾸 볼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시 전체 내용 파악이 되면 그리고 이제 보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작품들이 문제로 나올 때는 자, 그럼 반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낙화라는 시. 낙화 우리 시 제목 항상 먼저 보고 가라고 했죠. 자, 꽃이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 같죠? 자, 여기 보면 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거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야, 진짜 아름다운 거야.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 보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결별, 이별이에요. 근데 그걸 축복이래요.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 앞뒤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결별이 마이너스가 이룩하는 플러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요런 게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 여기서 깊은 의미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내는데, 그런데 이게 문장만 가지고 봤을 때 요것은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의 앞과 뒤가 서로 다른 거. 나는 님을 보냈지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소리가 없대. 소리가 없다고 해놓고 뒤에는 아우성은 엄청 시끄러운 거잖아요. 말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이 역설법이란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역설법이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 자, 표현상의 특징 두 번째 보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나오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때, 자, 이 물은요, 사물, 자연물, 생물,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물체, 어떤 대상 물을 얘기해요. 자, 근데 그것이 상관 있게 됐대요.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 이게 주관적이 이게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닌데 밖에 나의 외부에는 객관적인 거였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됐어.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은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화자의 감정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당하는 대상물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대상물, 그리고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물, 화자의 정서를 환기 불러일으킨다가 환기라고 했죠. 환기하는 대상물, 매개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 제가 만들었던 표현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상관물 이렇게 해놓고 자, 감정이 같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같지 않은 것도 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내가 지금 너무 슬퍼. 하늘 너도 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 감정을 그 대상물한테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쵸? 내 감정을 화자의 마음에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방식일 수도 있냐면 감정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너무 슬퍼. 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하늘이 너무 예쁘게 햇볕이 쨍쨍 찌고 너무 아름답네? 그럼 어때요? 그 비극감이 그 나의 슬픈 심리가 더 강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나 너무 슬퍼. 그런데 저쪽에 내 친구가 하나 지나가네. 내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팔짱 끼고 지나가네.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슬프겠죠. 내가 자식을 잃었어.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퍼. 그런데 저기서 엄마하고 애기하고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여. 너무 슬프겠죠. 내가 부모님을 잃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아빠하고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어떤 아이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어때요? 나하고 지금 대상물이 감정이 완전 반대 상황이죠. 제가 지금 들은 얘들이. 반대 상황인데 어때요? 내 감정이 더 그걸로 인해서 고조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그게 내 감정을 넣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랑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사물이라서 내 감정이 더욱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이입은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물에게 돌리는 방법 자체를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이입을 당한 대상은 시적 화자와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에 속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뚜리는 귀뚜라미예요.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시어 고전시가에서 그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예요. 불쌍하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라미 지는다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요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저거 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 나 혼자 있는 이 사람 지금 엄청 외로운 상황인가 봐요. 그쵸? 내 뜻을 아는 사람은 저뿐인가 하노라. 저 귀뚜라미 뿐인가 하노라. 귀뚜라미는 어떤 대상입니까? 지금 이 귀뚜라미는 지금 귀뚜라미가 진짜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뜻을 아는 거는 저거 귀뚜라미 뿐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귀뚜라미가 진짜 이 사람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귀뚜라미한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외롭고 너무 이제 슬픈데 자신의 감정을 귀뚜라미 너도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너도 지금 그렇게 슬퍼서 나처럼 슬퍼서 우는 거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보면요. 정서 변화의 촉매. 촉매는 뭔가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것을 촉매라고 하죠. 고조시키는 것을 촉매라고 하죠. 당연히 예스죠. 소리로서 화자의 정서를, 그쵸? 그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처지, 그쵸? 처지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뭐 귀뚜라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황과 분위기 조성하는데 개입 제대로 하고 있네요. 예스. 자, 독백체하고 대화체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독백은 여러분 뭐예요? 혼자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화는 대상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가 많은 경우 독백체로 쓰인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때로 표현의 효과를 위해서 대화체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아우가 물어보죠.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형님이 대답하는 형태예요.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되어각시. 되어가는 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자, 여러분. 저 각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해도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거를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해도지로 발음하죠. 그쵸? 이게 나중에 우리 문법 가서 배울 텐데 국외음화라는 현상인데 옛날에는 그게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되어가는 되어각시 이게 뭐예요? 저기 가는 저 각시란 뜻이에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것 같다. 저기 가고 있는 저 각시 본 것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전시가 나중에 그 여러분 공부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읽혀 아는 만큼 보시면 돼요. 대가는 각시 뭔 말인지 모르고 각시는 알잖아요. 그쵸? 각시 본 것도 같은데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천삼백옥경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은 알잖아요. 그쵸? 하늘 위에 있는 그 백옥경이라는 데를 어찌하여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굴 보러 가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와 너로구나. 이것도 감탄사예요, 여러분. 영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로구나. 너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거 여자일과 여자애가 대화하는 상황이죠. 요런 거 대화체인데 여러분 얘네 작품들이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요 부분 가지고 여러분 요 작품을 아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얘네들은 대화의 형식이다 라고 보통 나오고요. 그리고 대화체라고 당연히 되죠, 여러분. 대화체도 되고 대화의 형식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얘는 자, 그다음 한 개 더 볼게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아베요, 내 눈은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이 없는 제사상에 충분히 당한기요.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이소. 자, 이 작품은 어때요? 아버지하고 실제 대화하는 아빠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쵸? 그런데 아빠하고 대화하는 상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자를 아버지로 딱 설정을 해두고 아빠가 나오지는 않았어. 아빠가 여기 대화에 등장은 안 했어. 아까 앞에 두 개는 실제로 그 화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근데 화자는 한 명이야. 근데 아버지 뭐 또는 어머니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성조를 설정해두고 아빠한테 말 거는 듯한 말투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넓은 의미의 대화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대화의 형식은 아닌 거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대화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두 가지 형태로 대화체가 이제 대화체를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대화체, 독백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빙의 아버지.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님, 제 17살 겨울은 이거 했던 시죠. 이거 여러분 그 독백체 혹은 대화체 알아차리기 좀 했는데요. 이건 독백체일까요? 대화체일까요? 이거 혼자 말하니까 독백체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대화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거. 여러분 항상 선지 파악할 때 여러분이 이게 대화체다라고 말할 때 근거 있어야 돼요. 청자를 어머니로 설정하고 있죠.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그 대화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 죽음은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마지막 보면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쵸? 청자 설정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독백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화자 자신이 청자로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 근거 잡아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